영어 1등급의 중요성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1등급이라 하는 것은 내신이 아니라 수능입니다. 당연히 수시는요, 내신에서의 점수는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라는 게 뭐냐면 학생들의 학교 3년 동안의 내신 성적을 산출해서 그걸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내신 성적은 당연히 중요한 거 맞고요. 근데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수능입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많이 소홀히 하곤 해요. 여기서 수능 영어 1등급이 왜 중요한가 수시편 준비해봤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나중에 수능을 보고 성적표를 가지고 오게 될 텐데 성적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국어에서 5등급을 받았고요. 수학에서 5등급 받았고 영어에서 1등급, 그리고 탐구에서 3등급, 한국사 1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성적만 놓고 보시면 이 학생은 일단 정시를 목표로 공부한 학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어와 수학에서 보시면 5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수능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성적표를 가지고 이 학생은 어디에 합격했을까요? 자, 거기 종이에 나와 있으시죠? 네, 경희대에 합격했습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국어와 수학이 5인데 어떻게 경희대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이 성적으로 우리가 경희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시 전형이라는 특징 때문인데요. 수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신과 학생부, 생활기록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평가를 위해서 최저 조건이 있습니다.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즉,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요, 아예 평가 받지도 못합니다. 그 수능 최저란 무엇인가 봤더니 이 학생은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요. 합격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최저를 보시면, 빨간 글씨 보시면 두 개 영역에서 등급 합이 5 이내여야 한다. 이건 최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내신 등급이 1등급이어도 평가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 학생은요, 영어 1등급 그리고 탐구 3등급을 받아서 두 개 합 4 최저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시에서 수능 과목에서 두 과목 이상을 반영해서 우리가 평가 받기 위한 최저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요. 이게 모든 학교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두 개 합 4, 그러면 2등급 2등급을 받거나 3등급 1등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학교는 3개의 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3개 합 7, 이런 식으로 최저 조건을 달아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생의 성적표를 보아하니 이 학생은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국어, 수학은 좀 힘들겠다. 영어에 집중하자. 그리고 국영수 중에서 한 과목인 영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뭐로 맞추자? 탐구에서 맞추자. 라는 전략을 세웠던 겁니다. 자, 다른 예시로 한번 볼게요. 이번엔 고려대 교과전형 수시 합격자들의 점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111, 211, 331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어, 수학, 영어 순서대로의 등급입니다. 수능 등급이에요. 자, 고려대답게 111도 보이고요. 211도 보이고요. 네, 굉장히 높은 점수대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맨 앞에 있는 숫자가 국어인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국어만 쭉 봤더니, 자, 노란색 표시 한번 보시겠어요? 노란색 표시를 보니까 국어 영역의 등급의 분포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등급 보이시죠? 2등급도 있고요. 3등급도 있고요. 4등급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른쪽엔 5등급도 있고요. 밑에는 9등급까지 있습니다. 국어를 9등급 맞았는데 고려대에 갔어요. 자, 이번엔 중간 점수, 수학을 한번 볼 건데요. 수학의 분포도를 보니까 하늘색 보시면 됩니다. 1등급 있고 2등급 있고 3등급까지 분포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국어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포진되어 있고 수학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포진되어 있더라. 자, 그러면 빨간색 숫자만 보겠습니다. 영어 점수입니다. 영어는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1등급입니다. 그 3명조차도 2등급을 받았죠. 이것은 학생들이 어떤 전략을 세웠다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영어를 먼저 1등급을 맞춰놓고 나머지 과목에 집중하자. 다음에 중앙대 보겠습니다. 중앙대 보시면 파란색 먼저 볼게요. 파란색 수학 점수입니다.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 6등급까지 포진되어 있습니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학생들이 있었고요. 국어 노란색 표시 보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맞은 학생들과 3맞은 학생들까지 다 모두 중앙대에 붙을 수 있었다라는 건데, 빨간색 숫자를 보시면 3명을 제외한 모두가 1등급을 받았다. 그 3명조차도 2등급이었다. 자, 이 숫자들이 시사하는 바는 영어가 쉬워서 아이들이 등급 맞기 쉬웠나? 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자녀들의 선배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서 수시 최저를 맞췄는가입니다. 이 학생들이 세웠던 전략은 우선순위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일단 최우선적으로 뭐 먼저 맞추자. 영어 1등급을 먼저 만들어 놓자. 나만의 무기를 하나 만들어 놓자. 왜냐면요, 앞에서 한번 다시 가볼게요. 만약에 국어, 수학, 영어를 골고루 적당히 공부한 친구들은요, 만약에 3등급, 3등급, 3등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평균 등급은 333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국어 3, 수학 3, 영어 3을 받았다면 최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이 전형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능 최저,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시에서 수능에서 모든 과목에 똑같이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사실 계속 시험들이거든요. 학교 내신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왜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영어를 선택했을까요? 영어가 쉬워서? 아닙니다. 영어만 평가가 기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절대평가입니다. 국어와 수학은요, 상대평가입니다. 영어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내가 등급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 영어가 가장 쉽다는 거죠. 상대평가라는 것은 이제 등급의 기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영어 부분에서 내가 확실한 점수만 만들어 놓으면 항상 1등급 혹은 항상 2등급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 선생님이어서 영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현행 이 수험생들의 전략을 보여드리면서 지금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중요하지 않으니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내신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하지만 수능까지 모든 과목을 챙기기 힘드니 선택을 할 때 이 점을 참고해 주셔라 라는 점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정시에 있어서 또 혹시 내가 수시에서 다 떨어지면 수능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시에서의 영어 1등급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흔히 보이시는 맨 왼쪽 보시면 대학교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 알고 있는 대학들이에요. 건국대부터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정시에서 수능에서 1등급과 2등급, 3등급, 4등급을 받았을 때 각각의 환산 점수들을 대학에서 발표해서 올려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특징만 한번 살펴볼게요. 빨간색 네모 박스 한번 보시면요, 1등급을 받은 학생과 2등급을 받은 학생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를 봤습니다. 자, 빨간색 표시된 부분에서 4점, 8점, 5점, 5점, 5점. 괄호친 부분은요, 실제 총점에 미친 영향이에요. 연세대 같은 경우 보시면 8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수가 대학에 붙고 떨어지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봤더니 서울시립대를 예시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러 개의 학과가 있는데요. 70% 컷, 100% 컷을 준비해봤습니다. 70% 컷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10명 중에 7등한 학생의 점수예요. 100% 컷은요, 꼴찌로 합격한 점수입니다. 즉, 모집 인원이 10명이라면 70% 컷은 7등의 점수, 100% 컷은 10등의 점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70% 컷과 100% 컷, 즉 7등의 점수와 10등의 점수의 차이를 보면 합격자들의 점수가 얼마나 촘촘히 나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총점 차이 한번 볼게요. 행정학과, 메뉴에 있는 행정학과와
국제관계학과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1.1 차이, 0.7 차이, 3.8 차이, 2.3 차이, 0.8 차이 밑에 갈수록 0.8, 0.6, 0.4, 0.8 차이입니다. 7등과 10등의 차이가 0점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가서 아까 영어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느냐 2등급에 받느냐의 환산 점수차가 총점에서의 점수차가 4점, 8점, 5점, 5점, 5점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영어를 2등급 받았기 때문에 10등 안에 들지 못한 학생이 만약에 영어에서 1등급을 받았다면 이 결과는 다 뒤집어졌겠죠. 그래서 정시든 수시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의 1등급이 우리 아이 대학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에서 1등급을 받아놓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영어에서 1등급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최저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학교 내신이 1.06이었습니다. 1.06이라는 말은 다 1등급이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에 지원조차 못했습니다. 수시에서요. 왜 그랬을까요? 수능 최저를 맞출 자신이 없어서요. 그래서 스카이에 지원조차 안 했어요. 1.06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양대를 갔습니다. 근데 사실 1.06이라는 점수로 보면 사실 스카이 노려볼 만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능 최저의 중요성, 영어 과목에서 1등급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대학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 정보들이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를 노리든 정시를 노리든요,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안정적인 1등급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안정적인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도대체 몇 점을 받아야 될까? 절대평가라 하면요, 등수를 매겨서 등급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즉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 나오고요, 80점 이상이면 2등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영어 문제는요, 한 문제당 2점짜리가 있고요, 한 문제당 3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상위권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의 배점은 3점이 많습니다. 그럼 3점짜리 문제를 4개를 틀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4개를 틀리면 88점이에요. 그럼 2점 차이고요, 2등급이 떠버립니다. 그럼 그 한 문제 때문에 대학교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1등급을 받느냐 2등급을 받느냐이죠. 심지어 어떤 학생은요, 3점짜리 3개를 틀리고요, 2점짜리 하나를 틀립니다. 그럼 89점이 나와요. 그러면 2등급입니다. 그 1점 때문에 우리 아이 대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지금 수업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은요, 기복이 있는 1등급은 안 된다. 그러니까 89점도 나왔다가 92점도 나왔다, 이런 1등급은 안 된다. 항상 95점 이상이 나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2개 이상 틀리지 마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그렇게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는 이따가 뒷부분에서 설명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가면,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 몇 개월 전에 치러진 수능이에요. 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의 비율이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우리 절대평가 영어가 시작되었는데 1등급 비율을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10%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상대평가 1등급은 몇 %인지 아세요? 4%입니다. 상대평가는 4% 내에 들지 못하면 2등급이에요. 그 등수를 매기는 거죠. 1등부터 몇 등까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게 상대평가입니다. 근데 절대평가는요, 1등급을 받은 90점을 받은 모든 학생은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요, 이 정도 난이도면 1등급에 몇 %가 나오겠다라는 걸 예상하고 문제를 냅니다. 근데 그게 항상 맞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퍼센트가 다른 이유입니다.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10%예요. 기존 상대평가 4%보다 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너무 쉬웠나?
조금 더 어렵게 낼게 했더니 반으로 줄었죠. 반으로 줄었습니다. 5%로 줄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 2020년, 2021년 상승 곡선을 타게 됩니다. 5%에서 7%로 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재작년 수능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영어가 계속 쉬워질 거야. 1등급의 비율이 계속 늘어날 거야.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까지도 어떤 마인드가 생겼냐면, 아, 영어 별거 아니야. 다른 과목에 더 집중해도 돼. 영어 별로 안 중요해. 쉬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도 수능에서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번 연도부터 EBS 연계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EBS 연계라는 것은 그 EBS 수능 특강, EBS 수능 완성 등등 EBS 고3 교재들에서 이제 연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EBS 문제 나온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수능에 출제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우리 학교 시험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시험은 범위가 있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문장들을 똑같이 따다가 문제를 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수능에서도 EBS 내에 있는 지문들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직접 연계예요. 그래서 직접 연계를 지금까지 해오다가 앞으로 직접 연계를 하지 않겠다. 이번 연도부터 적용된 부분입니다. 간접 연계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간접 연계는 뭐냐면 EBS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EBS에서 나왔던 지문 속에 소재만 갖다가 쓰겠다. 예를 들어서 문화적 상대성이라는 소재를 가진 단락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수능에서 그 지문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상대성이라는 소재만 갖다가 다른 내용으로 글을 새롭게 써주겠다.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EBS를 공부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바로 배경지식입니다. EBS에서 등장한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하는 어려운 소재들은 따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직접 연계일 때요. 자, 지금까지 70%의 연계율에서 50%로 축소했다라는 것, 연계 비율을 축소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간접 연계로 전환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EBS에 나온 문장들을 쓰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EBS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사실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면 EBS가 직접 연계가 시작되고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요, 아이들은요 생각하는 힘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내신 시험 보듯이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즉 단순 암기한다는 얘기죠. 수능 특강을 단순 암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을요 다 외우려고 해요. 근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책 두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그 한 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 문장을 외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아이는요 해설지를 외워요. 그렇게 되면요 실전에서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 그걸 능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어라는 것에, 그러니까 수능 영어라 함은 직접 연계를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잖아요. 아이들이 주어진 글을 읽고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 정보를 빼낼 수 있는가, 그 영역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이렇게 단순 암기를 요하는 부분들을 늘린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원에서 지금 발표한 부분이 앞으로 EBS 의존도를 낮추겠다 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요 절대적인 실력을 보겠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수능 영어가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능 영어에서 평가원에서 발표한 평가 항목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석 능력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겠죠. 영어를 읽고 우리말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플러스에서 세미 비문학 능력을 평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미 비문학 능력은, 비문학이라는 것은 원래 국어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국어 지문에서 비문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 왜 세미 비문학이라는 말을 붙였냐면
국어는 비문학 지문이 굉장히 길죠. 근데 영어는요, 짧은 단락, 한 단락으로 이루어진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어에 비해서 좀 짧다 해서 세미라는 말을 붙였어요. 세미는 준이란 뜻이에요. 준 비문학이다. 그리고 절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국어에 비해 짧기 때문에 세미 비문학이란 능력, 이렇게 말을 붙였는데요. 사실 얘가 요구하는 바는 해석 능력은 당연히 문장 해석 능력을 보겠다고요. 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세미 비문학 능력이 무엇이냐? 단락을 구조화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게 머릿속에서 구조화가 되는가? 이걸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1등급 비율이 12%였잖아요. 네, 이때 시험 난이도를 분석해 본 결과 이때 오답률 1위를 찍었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를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해석 능력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단어가요, 고등 수준 이상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단어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문장의 호흡이 굉장히 길었어요. 호흡이 길다는 건 한 문장이 되게 길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게다가 단어까지 어려워버렸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였는데 이번 수능을 분석해 봤는데요. 단어 수준이 딱 고등 수준만 나왔어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호흡도 긴 편은 아니었습니다. 즉, 학생들이요, 문장을 해석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비율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럼 뭐 때문일까요? 이번에 평가원에서 제대로 세미 비문학 능력을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 지문에 있는 내용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단어도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답을 못 골라요. 실제로 수능 특강의 경우 지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특히 어려운 소재를 가지고 어려운 내용을 가진 그런 지문 난이도를 가진 그런 지문을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해설지를 미리 봐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한국말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다 돼도요, 즉 한국말로 읽어도요, 답을 못 고르는 경우가 생겨요. 이건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세미 비문학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미 비문학 능력은 뭐냐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머리에 입력이 됐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구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락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 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구조화가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구조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문장을 읽고 해석만 하면 돼. 여기에 많이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1부터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구조화 과정이에요. 읽고 생각하기. 그러니까 이 세미 비문학 능력은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생각하고 정보를 구조화하는 능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어에서도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일회학원에서는 이 해석 능력과 세미 비문학 능력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1등급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지, 자, 수능 영어 1등급 학습 로드맵부터 이제 미령 선생님이 설명드릴 겁니다.